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사회복지조사론에 대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25문제를 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13문제 전반부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 문제는 17회 기출문제죠. 18회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하고 있는데 17회에서 30%대 초반 정도 나왔습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요. 거기에서 조사 방법론이 그나마 좀 쉽게 출제가 되어서 합격률이 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대개 20%대 후반이 나오는데 30%대 초중반 정도, 34% 정도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약간 높게 형성된 것은 일반적으로 조사론과 정책론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판가름이 납니다. 조사론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지문이 그리 많이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답을 체킹할 수 있는, 나머지 지문을 안 보고더라도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론의 약간 뭐랄까요, 이 난이도가 좀 쉬워서 합격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해봤고요. 이제 조사론의 26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에는 38번 문제까지 13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라고 하는 거죠. 실증주의는 이 앞에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실증주의는 아시죠? 양적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질적인 연구에서는 바로 해석주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증주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되게 이제 해석주의가 나오겠죠? 이것을 지문을 쭉 읽어갈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생각하면서 보셔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을 강조하는 것은 양일까요? 질일까요? 대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을 일반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실증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학과 비과학을 철저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요소와 비과학적인 요소, 이거를 확실히 양분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양적 연구에서 많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바로 실증주의와 연관성이 있어요. 실증이 되면 바로 이제 과학이 되는 거고, 실증이 어려우면 비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결과에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실증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잠정적인 지식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증주의에서 어떤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가설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또한 실증에 의해서 포퍼의 반증주의처럼 반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확정적인 지식이 아니라 잠정적인 지식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또 그 연구 결과의 토대를 둔, 그렇습니다, 가설,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거죠. 그 검증할 때 이전의 선행 연구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전의 선행 연구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 양적 연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이 바로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사회적 행동을 끊으시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행위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가 됩니다.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가 되는데, 우리는 질적 연구로 정리해 볼게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위자입니다.
이러한 행위자를 심층 면접하든 행위자를 관찰하든 간에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질적 연구는 제가 말씀드렸죠. 해석주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해석을 보시면 상당히 제가 심화학습의 내용을 해설을 보시면 심화학습의 내용을 풍성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심화학습 내용은 해석주의입니다. 행정철학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있는 밑줄 친 부분들을 보시면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의 정확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해석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주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노숙인 홈리스를 관찰하고 심층 면접한다. 그러면 홈리스의 어떤 생활 경험 또는 홈리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관찰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 자료를 전사를 해서 그 전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이자 해석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해석주의에서 해석이란 의도를 가진 행위,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위 안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해석주의에서 말하는 해석이다. 이것은 바로 질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26번 문제 체킹해 주세요. 실증주의, 해석주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6번 문제 체킹,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좀 쉽죠.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하죠. 시간적 우선성은 독립변수, 즉 원인이 앞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같이 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변성, 공변적 변화라고 하는데, 자, 원인이 변하면 결과도 변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허위적 관계가 된다. 당연히 틀렸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허위적 관계여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외재적인 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압변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외생변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위적 관계는 가식적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가식적 관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외생변인, 외재변인이라고도 하는데 외생변수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외생변수, 허위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외생변수는 통제돼야 됩니다. 외생변수는 통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지문은 탈락이고 기업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8번 문제는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는 인과성 검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내적 타당도다. 자, 1번 보면 사전검사 실시입니다. 사전검사를 했네요.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검사의 영향이 바로 검사 요인이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동일한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검사 요인이 나타나고, 검사 요인은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전략 중에 하나는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축적하는 겁니다.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연구 결과를 축적해 나가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일반화에 도움이 되겠죠. 일반화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한 것보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구해서 연구 결과가 축적이 된다면 그것은 일반화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 또한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외적 타당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은 설계는 대개 통제된 상황에서 하는 실험 설계들이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내적 타당도가 높은 이 실험 설계들은 바로 인위적인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 디자인,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높은 반면 외적 타당도는 낮은 설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 중에 하나가 사전 검사를 하지 않는 통제 집단 후비교 설계가 있습니다. 통제 집단 후비교 설계가 있는데 이거는 순수 실험 설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인 통제를 하는 겁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통제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 요인이 나타나지 않죠. 사전 검사를 안 하니까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인위적인 통제에 의한 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은 대개 현장 연구들이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자신이 연구 대상자라는 인식, 이게 바로 네, 그렇습니다. 반응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반응 효과라고 하는 것, 조사 반응성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연구 대상자라는 인식이 바로 외적 타당도를 낮출 수 있다. 달리 말씀드리면 반응 효과는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배우셨습니다. 5번입니다.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정도, 인과성 검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도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차이의 연구입니다. 여기에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이것을 제가 가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근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아니면 중소도시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근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따라 거기 근무 지역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차이의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설문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업 만족도를 체킹할 것이고 근무 지역을 체킹하겠죠. 첫 번째 독립 변수 할 수 있고 종속 변수 할 수 있습니다. 통제 변수, 여기에서 통제 변수는 알 수 없습니다. 통제 변수, 통제된 변수는 나와 있지 않고 분석 단위는 개인이죠. 사회복지사 개인이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측정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측정 수준에 따른 것이 뭐죠? 그렇습니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독립 변수가 이거이기 때문에 근무 지역입니다. 근무 지역은 분류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바로 명목이다. 범주형 변수 중에 명목 변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역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됐습니다. 29번의 답은 3번 통제 변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라고 했습니다. 1번 거트만 척도, 2번 서스톤, 3번 리커트, 4번 보가더스, 5번째 의미 차이 척도 또는 의미 분화 척도라고도 하죠. 자, 거트만 척도는 강도에 따른 서열, 제가 핵심만 적겠습니다. 강도에 따른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톤 척도는 가중치라든지, 가중치가 바로 척도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1점 척도를 쓰죠. 11점일수록 찬성, 1점일수록 반대가 됩니다. 리커트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리커트 척도는 서열화 척도입니다. 서열화 척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가더스는 인종 간 사회적 거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도 합니다. 의미 분화 척도는 양극단의 형용사 쌍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미 차이 척도, 의미 분화 척도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답이 보이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A 연구소가 정치적 포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의 상대적인 강도를 11개의 점수로 평가자들에게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평가자들의 불일치도가 높은 항목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들쭉날쭉 되는 거인 그 문항은 제외시키고 각 문항들이 평가자들로부터 받는 점수의 중위수가 있습니다. 딱 가운데 값인데요. 이 중위수를 결정적인 힌트 나왔네요. 가중치는 척도치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중치로 하여 정치적 보호성의 척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척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척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11점 척도 썼다. 그 다음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답은 바로 서톤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서톤 척도 나오면 키워드가 가중치나 척도치, 11점 척도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것만 보시고 서톤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31번 들어갑니다. 질적조사 자료 수집입니다. 옳은 것은이다. 자, 질적조사 자료 수집에서 심층 면접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완전관찰자로서의 연구자가 나왔고요. 가설 설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측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노숙인 이야기 했었죠. 질적조사 한다고 했었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심층 면접 한다 했잖아요. 심층 면접은 주요 자료 수입 방법 중에 하나다. 당연히 1번이 맞죠. 나머지 안 봐도 돼요. 나머지 안 보고 1번 찍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자가 자료 수집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다. 완전 관찰자로서의 연구자는 먼저 자료 제공자들과 라포 형성이 요청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해설에서 이 B자 하나가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완전 관찰자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예요. 비공개. 그리고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공개로서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자니까. 자, 이게 바로 완전 관찰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해설해 보면 뭐 공개가 나왔는데 공개 앞에다 B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B자가 누락이 좀 됐습니다. 자, 완전 관찰자의 연구자는 먼저 자료 제공자들과 라포 형성이 요청된다. 라포 형성이 요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관찰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공개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완전 관찰자이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요청되는 것은 아니죠. 가설 설정은 자료 수집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이거 양적 연구잖아요. 이건 질적 연구 아니에요. 가설 설정, 연역법을 쓰는 거잖아요. 연역법을 쓰는 것은 바로 양적 연구에서 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갖추는 것도 뭐죠? 이거 양적 연구예요. 이거 양적 조사입니다. 자,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갖추어야 자료 수입이 가능한 것은 양적 조사, 양적 연구다. 답은 1번입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2번 문제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입니다. 옳은 것은 이다. 우린 신뢰도를 압니다. 신뢰도는 일관성이라 있어요. 반복 측정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 바로 앞에 일관성, 안정성이 있습니다. 표현될 수 있는 개념, 바로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일관성, 안정성, 검사 재검사법을 아시나요? 검사 재검사법은 안정성 계수입니다. 한번 검사하고 다시 리테스트 했을 때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안정성 계수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측정 도구가 의도하는 개념의 실질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타당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지능이 있다 합시다. 지능이. 근데 이 측정 도구가 지능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타당도가 높은 설문이다 그래요. 신뢰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 유형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뭐라겠어요? 크롬바 알파 보는 내적 일관성 방법이죠. 내적 일관성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거지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많이 쓰는 건 아니죠.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입니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쭉 답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측정 오류 중에서 바로 체계적 오류에 해당됩니다. 측정 오류 중에서 체계적 오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체계적 오류는 비체계적 오류와 다르게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신뢰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 타당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측정의 오류에서 체계적으로 한 방향으로 쭉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정확한 측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측정이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측정의 오류의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자, 만약에 무작위적 측정의 오류 중에서 비체계적 오류가 있어요. 비체계적 오류를 우리는 무작위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무작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적 오류, 동의어인데요. 이것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항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작위로 막 한 방향이 아닌 비체계적으로 무작위로 이것을 체킹했다 했을 때 다른 사람과 달리 나와서 유사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많을수록 이라겠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문항수가 많을수록 그 신뢰도에 유리한 부분은 내적 일관성 방법. 크롬 바 알파 할 때 신뢰도를 제어하는 문항이 있을 때 그것을 제외시키거든요. 제거시켜서 이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애초에 문항이 많다면 이런 내적 일관성 방법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32번 문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만났다 그러면 바로 1번 체킹하셨을 거예요. 왜? 신뢰도의 개념은 알고 계시거든요. 일관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안정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은 타당도의 개념이고 3번은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이고 5번은 신뢰도가 문항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33번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사례입니다. 옳은 것은 이다. 가설의 사례가 있으니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로 끝나야 됩니다. 우선 그것부터 보시죠. 나타날 것이다, S. 이상이다, X. 더 바람직하다, X. 낮을 것이다, 오케이. 결정된다, X. 그럼 벌써 세 개 제거됐습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 진술이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일 것이다로 끝나줘야 돼요. 자, 보시면 나타날 것이다가 있고 낮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것이다. 아주 추상적이죠. 측정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측정 가능하지 않아요. 즉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고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 검증 가능하게 것은 조작적 정의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4번. 자,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있습니다. 참여율입니다. 그러면 뭐 퍼센트로 나오겠죠. 출산율 명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잖아요. 출산율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퍼센트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네, 수량화하고 측정 가능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4번 같은 경우가 가설의 형태를 띠고 있고 조작적 정의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3번, 5번은 안 보셔도 되겠죠? 이거는 확정적인 단어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거는 가설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2번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 맞거든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을 왜 가설로 만듭니까? 이건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 앞에 기출에 많습니다. 34번 들어갑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설계로 옳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통집단 사후검사 설계, 정체적 집단, 고정 집단, 비교 설계. 이게 이제 비동일 통제 집단 후비교 설계라고 하고요. 1회 검사 사례 연구, 솔로몬 사입단 설계가 있다. 자, 어렵지 않은데요. 보세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모시 소재 중학교 중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이 유사한 A학교와 B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사전검사 실시한 다음 사전검사했네요. A학교에서 학교폭력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한번 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했다. 그리고
그리고 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A학교에서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한번 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험 집단은 A학교입니까? B학교입니까? A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A학교 학생들이 뭐예요?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B학교는 프로그램 했단 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실험식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무지하게 할당 있나요? 없죠. 따라서 랜덤 했다는 말 없습니다. 이거 빠지고. 자, A학교가 있고 B학교가 있는데 A학교는 실험했어요. 처치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처치를 안 했어요. 통제 집단이 되는 거죠. 사전검사 했다 했나요? 했다 했습니다. 이게 X가 프로그램이에요. 사전검사. 여기 사전검사 했고 여기는 안 했겠죠. 프로그램. 자, 사후검사 했다 했나요? 했다 했잖아요. 사후검사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뭔데요? 그렇습니다.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비동일 통제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있어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 랜덤을 안 했어요. 랜덤을 안 했기 때문에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죠. 순수 실험 설계는 아니에요. 랜덤을 안 했기 때문에 순수 실험 설계가 아니에요. 순수 실험 설계만 랜덤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2번 잘못 체킹돼 있고요. 자, 여기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있죠? 이거 순수 실험 설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전검사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사전검사 안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순수 실험 설계죠. 솔로몬 사집단도 순수 실험 설계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34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실험식 써놓으셔요. 35번. 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35번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성장 이거죠. 소득주도 성장. 거기에 대한 국내 일간지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설을 내용 분석을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내용 분석은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질적 내용을 자, 이건 사설이죠. 사설의 이제 글 내용을 보고 양쪽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단어를 보든지 주제를 보든지 문단을 보든지 이것은 이제 수량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분석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라 했어요. 그래서 질적 분석 방법하고 양적 분석 방법이 혼용되는 것이 바로 내용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다음에 표본 추출, 샘플링 방법 중에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다. 확률 표집은 무작위로 뽑는 거고 비확률 표집은 인위적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많은 일간지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골라서 할 수도 있죠. 비확률 표집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유의 표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작위도 가능할까요? 네, 무작위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무작위는 확률 표집이잖아요. 확률 표집은 모집단의 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설의 전체가 모집단이 리스트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해봐요. 100개를 쭉 나열했어요. 그럼 여기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무작위로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작위 표본 추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층화도 가능할까요? 네, 층화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수 일간지가 있고 비보수 일간지가 있어요. 그렇게 그룹핑을 해요.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체계 표본 추출 가능할까요? 네, 체계 표본 추출 가능하죠. 체계 표본 추출은 표집 간격을 구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목록이 전체인데 거기에서 내가 20개만 뽑는다. 그럼 표집 간격 K가 어떻게 돼요? 20분의 100이잖아요. 그러면 약분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가는 건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첫 번째 목록에서 무작위로 하나 뽑았는데 2번을 뽑았어요. 그러면 2번 일간지 사설, 2번 사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면 7번 사설, 그 다음에 12번 사설, 그 다음에 17번 사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뽑을 수 있다고요. 20개를. 자, 군집 집락도 가능하겠죠.
군집 집락은 전체 집락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국내 일간지 신문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신문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2개 이상을 무작위로 뽑아내요. 그러면 거기서 뽑아내고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집락 표집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36번 문제, 질적조사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우리가 이제 질적조사 하면은 여러 가지를 좀 배웠는데 실천, 이야기, 생활방식, 하위문화 등이 질적조사의 주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뭐 될 수 있겠죠. 실천적인 부분이나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적 서술, 생활방식, 하위문화, 문화적인 측면, 문화기술지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질적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민속지학이라고도 하죠. 자연주의 연구를 민속지학이라고 하는데 질적조사에 아주 오랜 전통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노숙인의 자연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뭐 생활의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현상학적으로나 아니면 민속지학으로 볼 수도 있겠죠.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무작위 방법이 확률 표본 추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작위 의도 표집이란 게 있어요. 무작위 의도 표집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표본의 크기가 크겠죠. 표본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조사의 해설 보시면 질적조사의 표집 전략 유형, 질적연구의 표집 전략 유형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할당 표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의 표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눈덩이 표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 표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비확률 표집인데 되게 비확률 표집이 질적 연구할 때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11번에 보면 무작위 의도 표집이란 게 있어요. 가능한 의도적 표본이 아주 클 때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연구 대상자들을 판단해 보니 내 연구 목적에 맞다. 그러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뽑아내는 게 의도 표집인데 그 의도 표집을 유의 표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표본이 아주 클 때 이 표본에 대한 신빙성이 증가되겠죠. 자, 왜 크다라는 했냐면 무작위니까요. 랜덤으로 뽑는 거니까 표본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화 가능성이 양적 조사보다 높다, 낮죠. 이건 확실히 틀린 거예요. 양적 조사보다라고 양적 조사와 뭐 했어요? 비교했잖아요. 일반화 가능성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양적 조사가 높아요. 자, 그 다음에 현장 연구로 명명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질적 조사는 대개 그 현장에 나가죠. 필드에 나가서 심층 면적 관찰법 이런 것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6번은 3번 지문 알아놓으세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다. 이게 사전검사죠. 친절하게 가르쳐주네요. 프로그램입니다. 사후검사죠. 통제 집단 없네요. 집단이 하나입니다. 실험 집단. 아, 그러면 단일 집단. 단일 집단이고 사전검사했죠. 사후검사했죠.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전후비교 설계라고도 합니다. 전후비교 설계. 한마디로 말하면 단일 집단, 전후비교 설계라고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설계는 어디 있냐면 순수 실험 설계 아닙니다. 유사 실험 설계 아닙니다. 이 설계는 전실험 설계, 즉 원시 실험 설계에 있습니다. 전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이 설계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낮습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모두 낮은 설계가 바로 원시 실험 설계입니다. 내적 타당도 강한 설계 아닙니다. 검사 효과를 통제하는 설계다. 아시다시피 사전검사가 사후검사 영향 줄 수 있잖아요. 검사 설계 통제 못합니다. 검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수 실험 설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예요.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다라고 했는데요. 통제 집단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없다 했잖아요.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통제 집단이 없어요. 통제 집단이 없고 실험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이걸 쓸 수 있겠죠.
연구 결과 일반화가 용이에요. 외적 타당도를 낮다 그랬잖아요.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화가 용이한 설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이한 설계 아닙니다. 연구 결과 일반화가 용이한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장 연구, 실험조사보다는 현장 연구가 조금 더 일반화가 용이하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38번 문제.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독립변수,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독립변수,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의 자아 정체감, 이게 바로 종속변수, 영향이라 했으니까 인과관계, 이때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인구사회학적 변이이 됩니다. 인구사회학적 변이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외생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외생변수가. 따라서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산출변수 아닙니다. 외생변수입니다. 투입변수 아닙니다. 종속변수 아닙니다. 전환변수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이에요.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외생변수라 이렇게 배웠어요. 답은 2번입니다. 이것을 통계를 돌릴 때는 이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에 집어넣고 우리가 통계를 돌려야 됩니다. 왜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외생변수는 통제해야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39번부터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